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민화협 상임의장 정성경입니다. 지금 채팅방에도 민화협과 평통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관이죠. 그래서 국가기관에 속해 있고, 민화협은 1998년도 9월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당이나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 기업들이 모여서 협의체로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협력과 민족 화해와 통일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설립된 단체예요. 그래서 남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측에도 이에 상응하는 이름이 민족화해협의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응하는 단체가 있고 이제 베를린에는 2021년 2년 전에 이제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베를린에 알짜배기들만 모여 있다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2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고 나서는 6월 10일 날 요즘 한참 이슈가 다시 되는 거죠. 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다른 단체들과 함께 주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 평화음악회를 같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22년도에는 민화협이 중심으로 해서 베를린에서 평화문화제라고 해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그러니까 4.27부터 평화 김치 나눔 축제까지 6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올해는 저희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했던 행사들도 일정 부분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끼리의 역량을 좀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 이제 어쨌든 평통에 관련되신 분들도 많고 또 한반도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셨지만 작년만 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또 막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막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지금에 와서는 마치 금기어가 돼가지고 이 말을 써도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저기도 잘 진짜 판단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우리 베를린의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독일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처럼 분단을 지냈지만 통일이 된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생생한 강연들 아니면 작은 발표들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올해 이제 첫 순서로서 그 홍남영 씨의 남겨진 페넌트 구속에 드러난 동독의 함흥재건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통일을 준비를 하지는 미처 못했는데 통일을 맞이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분단 동안에 통일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논의하고 이런 속에서 저희들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줄 그 홍남명 씨는 저희 이제 민화협 회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베를린 공대에서 역사적 도시학 석사와 역사적 건축 연구 및 문화재 보호 석사를 지금 함께 전공하고 있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는 전공이라서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세계 도시 동향 통신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함흥 재건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더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미나협에서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 2달에 한 번씩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작은 발표를 하면서 논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분들은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베를린의 온대야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열대야라는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열린 대화야.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저희 이제 어른들이 그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냉대야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온대야 정도로 해서 이제 끼워 맞춘 게 온대화야. 독일어로 야가 예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시리즈로 해서 계속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끝난 거고요. 이제 마이크를 발표자인 홍남명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자인 홍남명이라고 하고요. 이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소개 없이 바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남겨진 페넌트 그 속에 드러난 동독의 함흥 재건이라고 하는 연구를 재작년에 같이 이제 동독에 관한 도시 건축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어가 나왔는데 나는 이걸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했더니만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사진과 같은 내용들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포스터에서 보는 이제 커다란 페넌트라고 하죠. 깃발 휘장과 같은 그런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우리 알고 싶어라고 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었고 그래서 함께 연구를 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글을 한번 보면은 친근한 후버트 마테스 동무 1955년도에 함흥시 도시계획 설계 사업에서 그대가 남긴 고귀한 업적은 길이 빛나리라 1956년에도 라고 하면서 이제 함흥에서 준 자료가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사진들, 지금 이거는 당시 동독의 조경가였던 후버트 마테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품이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1955년에서 57년에 도시 건설 작업단, 그러니까 동독에서 함흥을 갖다가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작업단을 보내요. 그래서 이 작업단 안에 소속이 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함흥시의 재건을 도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추측컨대 북한 당국이 함흥시 개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마테스에게 이런 페넌트랑 이렇게 지도를 준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 왼쪽에 보면은요. 왼쪽 이제 친근한 후버트 마테스 동지 앞 밑에는 이제 마테스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그가 계획했던 도시 설계도의 일부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흥시 설계사무소 도시계획부 부원 1동이 쓴 감사의 말들이 적혀 있지요. 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 함흥 재건의 배경, 그다음에 함흥시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건 저희가 함흥과 흥남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흥과 흥남은 이제 북한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안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이제 여기 많은 계신 분들이 다 아마 한국 분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성계의 고향이죠.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사자성어로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함흥은 함경남도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하지만 1880년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흥과 흥남이 아니라 원산에 외항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교역이 원산에 집중되면서 함흥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다만 1927년 함흥의 이웃 도시인 흥남에 일본 질소 비료 주식회사가 들어서요. 그래서 덕분에 흥남이 공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때 모습이라면은 오른쪽 사진에서는 이제 공업화된 함흥과 흥남 지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덕분에 이제 함흥과 이제 흥남의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왼쪽에서 보이는 조선시대 교역의 중심지였던 함흥의 전통적인 공간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군사화와 산업화에 의해서 함흥과 흥남은 그 기세가 역전된 채로 근대화를 맞이했던 것이죠. 1945년 한국은 죄송한데요. 네, 죄송한데요. 지금 화면이 첫 페이지에서 머물러 있어요. 정말요? 네네. 네네네네. 그러면 공유를 잠시 중지하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이거 말씀을 드려서 너무 다행이네요. 지금도 그럴까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지금은 두 페이지 들어왔어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체 화면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될까요? 네, 혹시 됐어요. 움직이는 게 보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휴. 그래서 45년 이제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죠. 하지만 분단이 되었습니다. 48년 8월에 남한 단독 정부가 들어서고요. 그 다음 달에 북한에도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이 북한의 군수품과 기반 시설들을 다 파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두고 간 동아시아 최대 공장지대인 함흥과 흥남 일대가 파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파괴된 함흥과 흥남을 동독 정부가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 동독일까요? 이제 동독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입니다. 한국 전쟁 때에도 또 전쟁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대북 지원을 펼쳤습니다. 1950년 9월 한국원조위원회, 독일어로는 코레아 힐스 아우슈스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고아를 돕거나 성금을 모아서 구호 물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죠. 그리고 이 수립된 지 한 달 만에 동독과 북한이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상급 외교회담은 1955년 오토 그로테블 당시 동독 수상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그로테볼 수상은 북한 정부의 함흥 재건을 아주 확실하게 말했던 것으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폐허가 된 공업도시 함흥을 재건하는 데 찬성했죠. 물론 기술적, 경제적 난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상수도, 유치원, 학교, 산업복합체 등 굉장히 많은 기반 시설들이 지어질 요량이었습니다. 예상되는 공사 기간은 약 10년이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대한 재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은 도시 건설 작업반, 슈레테바우 브리가데 데어 데데에라고 하는 작업반을 통해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5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 업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동독으로 보내는 수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일방적으로 원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터이니 북한에서도 일정 정도의 수출이나 물건들을 독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계약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에서 동독으로 보내는 그 수출량이 감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건설 사업에 동독의 예산이 일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호 원조, 북한과 동독의 상호 원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테볼은요, 60년 11월 이제 김일성 주석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동독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62년 북한 정부에 대한 동독의 물질적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건 사업도 2년 앞당겨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62년 9월 동독 정치국 대표단이 그때까지 완성되었던 사업 결과물을 북한에 인계했습니다. 당시 부수상이었던 오토 그로테볼은 이 해당 업무 인계를 이제 직접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60년대 초만 됐어도 벌써 함흥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심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볼 때 이제 우측에 있었던 남성이 오토 그로테볼, 지금 백인 남성 보이시죠? 그로테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작업단이 북한에 갔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함흥시 재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함흥시의 도시 계획과 건축 설계는 당연히 동독의 모델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동독 건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종전이 되면서 이제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네 개의 국가에서 쪼개지게 되었고 동독은 소련이 담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소련 점령지에 대한 재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치단체가 민간 건축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동독이라고 하면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인데 개인 건축가 개별이 이제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권을 포기했고요. 민간 건축가는 부르주아라고 폄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이 개별 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부터 개인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다수 인민이 살 수 있는 집합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축물을 설계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시 설계의 16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저 페어트락이 이제 그룬트시트레스 슈테테 바우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이제 도시 설계를 할지에 대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볼게요. 이 원칙은 동독의 건축가들이 구소련의 도시 모델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기능, 디자인, 제도,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동독에 있는 건물들은 이 도시 설계의 16원칙을 따라서 설계가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파괴된 도시가 굉장히 일관된 모습으로 건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건물 디자인은 자본주의적인 건물 구조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정당성을 찾은 것인데요. 이때 자본주의적 구조가 무엇이냐? 자본주의적 건축 구조는 소위 열악한 주거 및 노동 공간에서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론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같은 거는 다 자본주의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뭐 주거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축은 동등한 주거 조건을 통해서 평등함을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시는요, 베를린이에요. 베를린 동쪽에 이제 TV 타워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에펠탑과 같은 아니면 한국의 남산 타워 같은 공간이 있고 거기를 쭉 가는 거대한 대로가 있어요. 마치 광화문 대로 같아요. 근데 그 대로에 거대한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곳의 이름은 오늘날에는 칼 막스 알레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스탈린 알레, 그러니까 스탈린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길은요, 1949년에서부터 64년에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 경관을 특징 짓는 대표적인 동독의 도시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은 그 길의 일부예요. 이곳의 이름은 슈트라우스 베아거 플라츠, 그러니까 스트라우스 베르거 플라츠라고 한국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초 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이제 국가 전통이라고 하는 동독의 형식을 따르는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건물들은 보시다시피 계단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짜잘짜잘한 장식물들이 막 붙어 있어요. 이 장식을 보통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되게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설탕 과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설탕 과자 양식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요 양식이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950년대 중반 스탈린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건축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죠. 무엇보다도 동독의 경제적 상황이 참 좋지 않아졌습니다. 건축은 더욱더 경제적으로 쉽게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자원은 부족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주택을 제공해야 된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계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장식 앞에서는 설탕 과자와 같았던 장식을 다 포기하고 건물의 기능성만 강조하는 건축의 산업화가 동독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실은 1920년대부터 동독 밖에, 그러니까 동구권 밖에 서구권에서는 다 있었던 건축 양식이었는데 이제 동독에서도 이 건축 논리가 퍼진 것이죠. 그래서 스탈린 양식에서 벗어나 산업화된 건물을 이제 아까 전에는 도심이었다면 이제 도시 밖에, 도시 외곽에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아파트 같은 모습, 지금 왼쪽에 보면 굉장히 아파트 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이 모습을 되게 건축가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되게 환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고전주의 건축,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주 화려하고 옛날하고 올드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국제적이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산업화된 건축에 대한 개방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예시가요. 1960년대 초 헬레 노이슈타트라고 하는 도시가 새로 지어졌는데 이 도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당시 도시의 이름은 노동자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동독 건축의 산업화를 잘 보여주고요. 당연히 할레 도시 외곽에 지어졌습니다. 약 7만 명의 주민들에게 2만 2천 채의 새 아파트가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모든 시설은 주거 단지, 그러니까 주거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주거지가 지어지고 난 뒤에 문화적 역할을 하는 건물들이 도시 중심부에 들어섰고요. 당연히 단조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까지 지금 보았는데 이 원리에 따라서 지어지기 전에 어떻게 이제 북한에 이들이 가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북한 당국은요, 이제 북한의 기술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자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동독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함흥 재건 사업을 우리 북한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동독에서 사람을 보낼 때 전문가만 보낼 게 아니라 작업반을 보내달라. 그래서 또 이제 그냥 전문가가 와가지고 먹었어요. 두 번에 같이 먹었어요. 네. 네, 북한에 이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자들, 그러니까 작업 이제 뭐 벽돌공이라든가 목수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보내달라고 이제 연락을 했던 거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들이 왔다가 간 뒤에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원한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작업반에는요, 도시 계획가도 있었지만 건축가, 벽돌공, 미장이, 목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전 사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부는 배우자 동반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다 동반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955년에서부터 62년 사이에 약 450여 명의 동독 기술자와 동독의 노동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단이 우선 평양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재건 계획을 갖다가 조율을 했고요. 그래서 동독의 건설부에 소속된 이제 베를린 한국건설참모본부라고 하는 본부도 베를린에 생기게 되었고 여기에서 모든 업무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하는 것이 왜 했느냐? 동독에서 가능한 많은 재료, 도구를 이제 북한에 가져가기 위해서였다라고 확인이 돼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실은 이게 교육을 원하긴 했지만 기술이랑 재료랑 모든 걸 다 들고 간다고 이제 북한에는 좀 가르치는 거는 안 하려고 했나 보다라고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동독의 도시 설계자는 지금 이제 모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후 복구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독일을 다시 만들었었는지 이 경험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북한이라고 하는 도시를 갖다 재건했습니다. 근데 이때 북한은 아직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원칙도 없었고 사회주의 도시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경험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인들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함흥 개발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훼손된 도시가 어떻게 이제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를 평가를 했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재건축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새로운 건물을 짓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걸 계속 디스커션을 하면서 조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 계획 초안은 총 3개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네. 이렇게 아이고 안 보이네요. 이렇게 동서로 가르는 이제 함흥을 가로지르는 이런 축들을 갖다 좀 만들자. 네,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런 축들을 만들자. 그리고 이 축의 이름을 이제 당시 동독 수상이었던 빌헬름 피크의 이름을 따서 빌헬름 피크 대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안을 만들 때는 조금 바꿨어요. 이제 여기 광장을 하나 만들고 여기 보이시나요? 형광펜으로. 네. 그다음에 이걸 갖다 방사선으로 막 이렇게 축을 만들자. 이제 베를린을 보시면은 이제 천사의 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이 있고 둥그란 이제 라운드 어바웃이 있고 이제 방사형으로 막 빠지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런 길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동로를 이런 광장을 만들고 광장에 연결하는 아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총 집합해서 만든 게 총 계획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요걸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요, 동독의 도시 설계자들은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까 전에 저희가 이 위에서 봤을 때 이런 공장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공장을 만들면서 조선의 이제 도시나 건축물은 다 없애고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의 모습이 기형적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언어가 안 됐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요구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북한의 기술자들은 맨 처음에 동독 사람들이 도시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걸 제안했을 때 굉장히 비판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여기 한국의 도시들은 대부분 알다시피 이제 강이 흐르고요. 위쪽에 보면은 산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연 요건들을 갖다 굉장히 잘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연 요건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네모난 게 무엇이냐? 다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동독에서는 모든 인민에게 주거 공간을 줘야 된다고 해서 주거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주거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똑같이 여기다 적용하니까 왜 이렇게 주거지가 많지?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수정안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네모네모난 모습들이 많죠. 이건 되게 독일스러운 이제 도시 계획이거든요. 이제 이 네모난 것들을 물론 독일에서도 많지만 이 사람들이 봤던 게 뭐냐면 중국의 자금성 있죠. 자금성들은 다 배치가 이제 수직 직교하거든요. 그랬더니만 동아시아의 도시 모습은 다 수직으로 직교하니 이걸 따라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을 기준으로 계속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축도 만들고 방사형의 라인도 만들고 그리고 광장 주변에는 문화회관도 만들고 백화점도 만들고 공공시설들이 배치되었다고 해요. 네, 요걸 갖다가 한번 주거 양식까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주거 양식, 이게 지금 함흥시 제3주택 소구역 세부 계획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룬투슐레,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다음에 뭐 이런 학교들이 있고 킨더가르텐, 요거는 이제 유치원이겠죠. 또 킨더가르텐이 있고 킨더크리페, 정말 유아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덴, 그다음에 가스트슈테텔 라덴, 요거는 다
이제 상점이나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다 포함한 주택 지역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블록 모양을 갖다가 제가 맨 처음에 이들이 논했다고 했잖아요. 이 블록 모양이 지금 베를린에도 보면 이렇게 네모네모난, 지금 왼쪽에 보시면 베를린이거든요. 이런 네모네모난 모양이 되게 많습니다. 이 모양이 언제, 이 미음자 형태가 언제 지어졌느냐면은 1870년대 독일의 경제 도약기라고 하는 그린더자이트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요,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도약의 시기, 그리고서 도시가 확장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했고요. 노동자들은 이렇게 네모난 주거지에, 굉장히 비좁은 주거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집의 위생 상태는 열악했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들어서 이 상황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요. 그래서 도시의 형태는 물론 주거 공간까지 개조가 되는데, 이 당시부터 주택 조합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고, 주거지가 조금 더 소형화되고 규격화되고 품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개방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네모나고 폐쇄적이면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어려우니 여기를 열고 그다음에 더 많은 녹지를 추가하자라는 의견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게 됐던 게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뚫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일자로 나란히 짓는 주거를 대상 주거 형식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짜일렌베바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짜일렌베바움을 통해서 더 좋은 주거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이 좀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도시 중심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부를 가난을 상징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이 짜일렌베바움, 일자형 대상 주거지에서 삶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60년대, 70년대 동독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TV타워이고요. TV타워의 위쪽은 네모난 이제 막혀 있는 주거지이고 밑에는 이제 뚫려 있는 주거지인데 이 뚫려져 있는 주거지 형태를 따라서 함흥시도 지어졌다라는 걸 저희가 비교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소구역이 이제 본 콤플렉스 주거 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요 본 콤플렉스, 그러니까 주거 단지가 모이고 모여서 주거 지역을 이루고,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게비트를 이루고, 이 지역이 모여서 다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의 중심에는 문화와 정치 기관을 놓고요. 네, 그래서 이 도시도 당연히 독일의 이제 도시 계획 16원칙의 제10항에 따라서 이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킨더크리페, 그다음 그룬트슐레 이 네 개가 무엇이냐? 바로 교육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이 주거지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이제 어린 아이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내의 어린아이 수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 수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의 수로 갖다 역산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주택 단지 내에 몇 명이 사는가 거주자 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지 안에 약 3,5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타 시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은 라덴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들도 그 규모가 파악이 되었죠. 그리고서는 요걸 다시 모여서 지역구 형성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단위 이상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행정, 경제, 정치 시설들을 넣고요. 근데 여기서 산업시설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거지랑 산업시설이 가까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 먼지도 많이 나오고 진동도 느껴지고 좋지 않기 때문에 산업지역은 주거시설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함흥에서는요, 총 최대 16만 명의 거주자를 위해서 약 40개에서 43개의 주거단지가 건설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계획 중에서 녹지 담당을 아까 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후버트 마테스 씨가 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 지금 그 주거지의 내부의 이렇게 녹지들 여기 보면은 숲이 있거든요.를 후버트 마테스가 한 것이다라고 확인하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주거지를 보았으니까 한번 광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장을 처음 설계한 사람은요, 콜라드 퓨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설계자는 칼 솜머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모두 광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일치했어요. 한국 조선시대 때를 돌아가자면 광장이라고 할 만한 곳이 많이 없었어요. 전통적인 광장은 보통 저잣거리나 시장들인데 광장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도심이라고 하기에도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기능을 하기에도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가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일본도 저렇게 산업시설을 만들었지 광장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 빈 공간이 있어도 시내랑은 멀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정치적인 기능으로서 광장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장이 왜 필요하느냐? 이제 사회주의에 입각한 도시 재건설을 갖다 홍보하기 위해서는 광장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광장 주변에는 거대하고 멋있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연설할 수 있는 연단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딱 광장에 들어가면은 여러 광장에 여러 시설들이 있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요 맵으로 보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방사선으로 뻗쳐나간다고 했잖아요. 요 가운데가 지금 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에는 이제 방사선으로 겹치는 길들이 있고 이제 교차로가 시의 중심부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광장을 받아서 쭉 길 따라서 가면은 지금 여기 이제 위에서 아래로 크게 흐르는 게 성천강이거든요. 이제 성천강으로 이제 빠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광장은요, 경축일과 손님 맞이가 있으면은 한 3만 5천 명이 모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광장을 따라서 이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시어렌 행진을 할 수 있었죠. 그 행진을 퍼레이드 행진이 되면서 행진을 한 내가 보여주는 사람이자 또 동시에 보는 사람이 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연단은 그리고 당연히 이 중앙 건물군들이 있으면 딱 맞은편에 해서 굉장히 퍼레이드도 보기도 쉽고 단상의 손님들도 행진을 잘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의 여러 장치들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측면까지 다 아울러서 계획안들이 만들어지고 다만 이때부터는 행정적인 것보다 이런 전시 선전용의 건물들도 많이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정치만으로 모든 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광장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지막으로 칼 존모러라고 하는 사람이 퓨셀이 너 너무 정치적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 백화점도 좀 만들고 슈퍼도 좀 만들고 상점도 좀 만들자라고 하고 아니 뭐 테라스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공원도 좀 더 만들자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설계가 바로 북한의 권력과 단결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회주의 생각과 생활이 집합되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권력의 통치를 대변한다라고 말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동국관의 사회주의 이상이 굉장히 잘 표현된 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큰 범위를 봤으니까 이제는 형태랑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들 독일인이 지었지만 얼핏 보면은 한국의 전통 가옥과 되게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빨리 짓는 산업화 건물을 짓되 한국의 스타일을 갖다 차용하자라는 목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조선 땅에서, 이제 북한 땅에서 잘 자라는 재료가 무엇이냐? 무슨 목재를 쓰자라고 했다가 아니야, 우리 목재도 쓰지만 이제 황토질이나 이런 거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점토를 쓰자라는 아이디어가 고민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점토는 되게 구하기도 쉽고 양도 많고 되게 만들기도 쉬워서 되게 많은 재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점토만 쓰면 조금 약해요. 그때 뭘 쓰냐? 이제 우리는 쌀을 먹죠. 짚이 있습니다.
그 점토랑 짚을 갖다가 섞어요. 그러면 그 혼합물이 되죠. 그 혼합물이 되게 튼튼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정성도 좋고 내화력도 좋고 그다음에 보수하기에도 참 쉬운 그런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써서 무엇을 했느냐? 벽돌도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호스트 프랭겔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인이 관리하는 점토 벽돌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공장에서 굉장히 벽돌을 많이 생산했었고 벽돌 단가도 되게 싸게 1.5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 벽돌을 쓴 다음에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들을 써서 이제 방수가 잘 되도록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좀 들으셔서 이제 보시거나 책을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당시 이 프로젝트에 신동삼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독일로 유학 온 학생이 통역가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몇 년 전에 박사 논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인용을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들은 점토 벽돌로 쌓은 2층의 건물이고요. 장방형 건물입니다. 그래서 살짝 휘어진 맛배 지붕,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건축의 미라고 하면은 이 곡선의 미가 있거든요. 이 곡선의 미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외에도 이제 건물 입구라든가 테라스라든가 발코니라든가 이런 곳에 목재를 이용해서 조각 작품들을 만들었다. 한국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재밌는 거는요. 이 건물들 안에 온돌 시스템을 넣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한국의 전통 가옥들을 보면요. 1층에 온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닫힌 건물의 온돌은 보통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6년도 되게 초기 시간이 이제 초기 때부터 닫힌 건물에 온돌을 넣는 성과를 보이도록 합니다. 물론 이 온돌이 잘 작동되었는지는 아직 말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코리아 협의회라고 하는 나탈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당시 북한학 교수님이었던 분이 이제 평양으로 놀러를 갔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건축물을 갖다 오픈하는 개공식에 가셨대요. 그랬더니만은 건축물에서 연기가 막 푸스 나더래요. 그리고서는 온돌이 잘못돼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 온돌을 설계한 사람한테 온돌 페아켈 그러니까 온돌 돼지 새끼라고 하고 건축가에게 욕을 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마 온돌이 잘 작동되었는지는 지금 좀 의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기옥 선생님께서 글을 올려주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동구권의 영향은 치수와 단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벽돌을 다시 보시자면요. 사회주의 국가의 단위와 표준 치수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 동구권 안에서 북한의 건축을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독의 설계자들은 한국 정통의 건축 요소를 가진 주택 단지를 갖다 만들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높지 않고 낮은 한 2, 3층으로 만들었겠구나. 그리고 이런 지붕 형태가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함흥의 건축은 서구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동구권과 그다음에 동양의 전통 양식이 결합된 건축물이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동삼 선생님의 박사 논문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바로 이제 독일인과 한국인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이제 과거 함흥 사업의 통역가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딱 함흥에 돌아갔는데 여기에 계획부 부장이 있었는데 자신의 물리학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물리학 선생님이 도시계획의 부장이라니 이 사람 되게 잘 모르겠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도시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겠구나 라는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이제 독일 기술자들하고 되게 유대 관계를 잘 쌓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게하르트 슈틸러라고 하는 사람이 일기를 적었는데요.
원래 이 사람은 설계를 할 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하거나 이건 좋지 않습니다라고 의의 제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항상 마찰이 있었고 잘 모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해놨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역관이 없어도 종국에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주 씨라고 하는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슈틸러 씨에게 내 와이프가 무슨 일이 있었어, 내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하는 등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방문한 동독 기술자 이 슈틸러 씨는 북한 생활이 직업적인 커리어를 쌓고 동시에 낯선 외국 문화와 생활 양식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에게 국제적인 연대, 다른 세계관의 용인이 이제 바로 당시 국제적인 분쟁 상황이나 혹은 정치, 종교, 불관용 문제에 있어서 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갖다 남겨두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결과가 되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도시는 이제 도시 계획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좀 흘러갔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 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신동삼은 평가를 하지만 이제 저나 이제 레나와 같은 이제 다른 독일 학자들은 조금 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61년 동독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가 이제 줄어들자 물자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해졌습니다. 건설 사업은 지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이 건설을 하는 것보다 이제 특히 독일과 연결을 하는 것보다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함흥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도 북한 내부에서 줄어들게 되었겠죠. 그리고 61년 9월 4일 제4차 조선 노동당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대회를 맞이해서 함흥에 집이 들어선 길이라고 하는 사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업은 이제 동독의 도시 계획가들이랑 전혀 생각이 다른 그런 사업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갖다 잠시 보시면요. 아까 전엔 여기 중심부가 있고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갖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조금 방사성 같지 않고 막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대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더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앙 광장도 그리고 예상보다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틀어지고 도로도 방사성이 저게 아니고 저게 뭘까 다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가 이러면 안 돼. 우리 다시 정확하게 이걸 돌려놓자라고 이제 시도는 했으나 결국에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상태로 사업은 종결되게 되었고요. 62년 8월 동독의 함흥 복구 사업이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평양 주재 동독 대사인 슈나이더 벤티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미국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되었으나 동독에 의해서 복구가 되었고 그리고 함흥은 북한에서 중요한 공업 도시가 되었다. 이제 함흥이 북한 동독 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죠. 하지만 이제 신동삼의 논문에 따르면은 이 평가와 현실은 매우 다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동독의 이제 재건 노력을 다 없애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북한만의 노력으로 이제 도시를 갖다가 재건했다라고 이제 역사를 갖다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북한 학자분들께서는 설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도 여기에서는 그래도 동독의 계획을 볼 수 있고 설령 북한에서 일부 이제 역사를 갖다 바꾼 왜곡이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동독에 대해서 흔적을 갖다가 없애려고는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잠시만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결론부를 넘어가겠습니다. 동독의 북한에 대한 연대의 차원에서 55년에서부터 62년까지 함흥시 재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사회, 문화 인프라가 마련되고 도시 전체가 복구될 예정이었죠. 독일인들의 도시 계획은 처음에는 굉장히 일방적이었습니다. 이제 독일의
전후 재건 경험과 그다음에 도시개발 16원칙이라고 하는 토대를 바탕으로 두었고요. 당연히 계획은 다 동독이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독일인과 한국인의 이해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동독과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의 통합도 이뤄지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흥 재건 과정에서 동독이 짊어져야 했던 정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계획보다 2년 일찍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62년 이후에 이 재건 작업에 대해서 제대로 문서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위성사진, 아까 전에 본 이런 위성사진들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몇 추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독의 기술이나 도시 계획이 이후에 다른 북한의 도시에도 똑같이 영향을 줬는지, 과연 어떤 기술이 전달됐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요거 갖다 조금 더 크게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요 지금 인용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 하인츠 슐레지에라고 하는 이제 동독의 건축가가 한 말인데요. 철의 장막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도시계획, 주택 건축의 발전은 고립된 외딴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항상 국제적이고 시대 정신의 흐름에 통합되었다. 바우하우스의 후계자들, 시함운동,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연방공화국, 소련, 그리고 미국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영국의 뉴타운과 근린계획과도 관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독도 결국은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서구권의 산업화 방식을 받아들였었고 아마 북한도 그런 국제적인 흐름을 받아들였을 것인데 도대체 이 국제 건축의 흐름에서 동독의 건축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북한의 도시 모습, 북한의 건축 모습을 남한의 도시와 건축과 비교하는 것도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동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함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물론 다 완벽하게 그 계획이 실현되지는 않았고 일부는 북한의 자의로도 만들어졌고 이제 마테스가 보았던 요 마테스를 위해서 선물했던 요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는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북한을 방문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방문할 수 없는 도시인 함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역사적인 흔적을 살피고 그 모습을 상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구술 자료도 모으고 이제 발견물이나 지도도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미약하게나마 상상하는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흐릿하지만 이번 기회로 저희가 이제 편협한 이미지, 이제 편협하게 생각하는 이제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다가 맨 마지막에 그 남명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 상상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항공사진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사진이 우리가 지금 분단된 쓸 뿐은 아니라 동서독과는 달리 전혀 교류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참 서글퍼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으시면서 아마 궁금하셨던 점이나 질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손을 들고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남명 씨가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장은영님. 네, 짧게 자기소개하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머. 네, 저는 현재 베를린에서 훔볼트 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발표하신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본 콤플렉스 자체가 이제 목적 집단이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층을 집단으로 이제 지어진 주거단지잖아요. 네. 근데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본 콤플렉스 주거단지가 모여서 게비트라는 하나의 지구가 되고 또 슈타트라는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노동자 계층을 집단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목적 집단이 다른 거주 지역이 있을 거예요. 예외가 적용되는 단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고위직 관료들이 사는 곳 아니면 관광 특수지 같은 곳, 뭐 베를린을 예를 들면 니콜라이 지구와 같은 곳이 있을 텐데 그 함흥시 도시 계획을 재건하면서 이런 목적 집단의 예외가 적용되는 단지들이 있었는지 혹은 연구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3지구만이었는데요. 지금 3지구 말고 광장 주변으로는 행정 건물을 들어갔다고 원래 두 번째 계획가가 만들려고 했고 당연히 행정 계획 건물을 만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아파트들도 만들려고 했었다까지만 확인이 돼요. 그리고선 실제로 그게 만들어졌는지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거 정치 말고 문화적인 내용으로 바꾸자라고 나중에 다음 계획에서 최종적으로 수정이 되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뒤로 이게 적용이 됐는지 원래는 그러니까 함경남도가 있고 거기에 상응한 보청사 같은 것들을 많이 지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게 조금 계획이 무산된 것 같다 정도로만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저도 궁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궁금하네요. 왜냐면은 이런 케이스가 아무래도 연구 자료가 남아 있었다면은 저희가 현재 더 상상력을 더 유추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이 시대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구나. 예를 들면 아방가르드 양식이 있었다면은 이 시대 이 사람들은 미래에 혹은 뭐 국제적인 흐름에 이런 건축 양식이나 형태를 생각을 했구나 이럴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남북한이 조금 사이가 좋아져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가서 여기가 동독 건설가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고 여기는 좀 바뀐 거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시겠다고 손드신 분이 아까 베를린의 김진향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유해덕 유중아 지역회의 여성분과 위원장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진향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홍남명 의원님 정말 훌륭한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연히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에서 뭐 찾다 보니까 DDR 함흥 그렇게 해서 연구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우리 홍남영 의원님이 그 연구한 게 이름까지 들어있어서 그래서 너무나 놀랐어요. 아주 훌륭한 자료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혹시 더 자세한 걸 함흥에 대해서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은 DDR 함흥 이렇게 구글을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네, 남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간에 그 정근수 위원님이 그 발표 자료를 혹시 공유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남명님 가능할까요? 자료의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자료 배포. 정규식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정규식 선생님. 네. 네, 자료가 매우 궁금해서 그냥 보고 싶어요. 제가 이 발표를 한번 과학자협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과학자협회 자료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링크 한번 찾아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해덕 유중아 지역회 네. 여성국가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의 최영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강의 해주신 흥남명님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유중아 정성경 상임위원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중아 지역회의 여성위원장 유해덕입니다. 방금 강의를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건축가가 아니어서 그런 어떻게 이렇게 베를린, 이스트 베를린이
북한 함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재건축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저기 동구권 특히 러시아 쪽 지방을 가본 거는 블라디보스톡하고 사할린 뿐이거든요. 근데 되게 보니까 그쪽 지방 이렇게 건축 양식이 뭐라 그럴까 좀 우중충하다 그럴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회색 도시 같이. 그래서 이게 동구권의 이런 특색인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렇게 4층까지 이렇게 된 잘하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한국 전통 양식은 아니고 어떻게 아파트먼트 스타일 이런 스타일의 건축물인 것 같아서 저는 그때가 아마 저기 남북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함흥에도 인구 밀도가 높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파트먼트 스타일로 지었을까? 제가 얼핏 알기로는 아파트먼트 스타일을 건축한 건축가는 프랑스 건축가인데 프랑스에서는 그 아파트먼트 스타일을 되게 빈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거대한 자본의 상징이지만 근데 어떻게 북한에다가 동구권과 동양양식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색한 그런 아파트먼트 스타일을 지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무산 계급에게도 이제 건축물을 주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주택, 그러니까 뭘 아인자가 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라고 하죠. 작은 주택. 그러니까 1, 2층에 뭐 가족 하나만 살 수 있고 이런 데가 다 없어지게 되고 남은 건 결국에는 아파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동독의 아파트는 다 위에 보시면 그냥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고 다 이제 일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양식을 차용한다고 이제 온도를 넣고 이제 위에 지붕을 올리고 약간의 요소들을 스타일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결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독일 내부에서도 독일도 이제 남부지방 다르고 북부지방 다르고 동서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도 아파트들마다 그 지역색을 조금씩 넣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일에서도 그 지역색을 넣고 북한에서도 그 지역색을 조금 넣어서 결국은 아파트를 만들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숙 선생님. 그럼 베를린 최영수 선생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네, 저는 그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고, 네, 남영시 작년에 55년부터 62년까지 이제 기술자들이 한 30명이 갔었나요? 더 많이 갔습니다. 네, 네, 네. 네,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이제 살았는데 그 교체가 많이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폐허인 함흥에서 전쟁 이후에 55년이면 아주 많이 폐허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북한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개토처럼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자기 건축만 이렇게 그거 했는지 그런 기록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 유감스럽긴 한데 그런 기록들이 혹시 어디 남아 있는지 그게 어떻게 그 북한 주민들한테 그 동독이라는 또 유럽 문화가 처음으로 그렇게 들어온 건데 그 문화를 어떻게 그분들이 받아들였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정보가 있으면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같이 갔던 그 건축가 부인이 한국 분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온 분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어디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지금은 기억도 아물아물하지만은 그때 가서 이렇게 북한 주민들하고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분이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만약에 정보가 있으면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교체가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는 건축 쪽이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에서 아마 동독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원조를 했는지 외교 문서를 다 모으는 작업을 갖다가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자료를 갖다가 보면은 정확하게 몇 번을 보냈고 이제 몇 번을 이제 교체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파트 건물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작업반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독일인들끼리서 모여 살 수 있는 그 건물들도 그들이 직접 만들어서 살았던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개토처럼 떨어져서 산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동산 통역가가 갔었던 것도 맞는데 그래서 그분이 통역을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노동자들끼리 이제 독일어를 조금씩 배웠대요. 그래서 독일인들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이제 가족사 정도는 그냥 정말 밤 얘기라든가 가족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교류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교류도 제가 신동삼 박사님을 원래 작년하고 재작년에 만나려고 했는데 돌아가신 지 1년이 안 됐어요. 아마 지금 자식분들께서 자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고 한번 기회가 되면은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후버트 마테스의 자료는 지금 독일에 있는 동독 아카이브에서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베를린 자유대에서도 이제 북한 자료들을 갖다 모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거기서 한번 세 군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북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그 피켈 그 대통령 그 네. 거리가 아직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이제 기념해서 그대로 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네. 피켈 대통령 그게 아직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건축물에는 제가 너무 문외한이라서 네, 그 네.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은 동독에서 갔지만 노동자들은 북한 주민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서울대학에 나온 그런 보고문들이 어디 있으면 좀 남영 씨가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며칠 전에 들은 얘기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제가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네. 우연하게 독일 변호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사진 몇 장을 찍어서 그 남명님한테도 전달을 하긴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독일 기술자들이 간 여행 기록이나 거기서 지냈던 사진들이 조금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질문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독일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막 수영하는 모습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모습,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저는 이게 50년대 말하고 60년대 초잖아요. 그런데도 외국 서양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그 폐쇄적인 나라고 또 이제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파괴가 되었는데 그래도 나름 잘 거기서도 지냈구나라는 생각은 가졌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자료에 한계점이 있어서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기는 어려웠던 것 같네요. 지금 손 드신 분이 엘리아 리님 계시고 강봉식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러면 먼저 엘리아님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봉식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엘리아 니님 그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거든요. 들리시나요? 네, 지금 들립니다. 네네네. 저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에리아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네, 저는 안녕하세요. 지금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조사를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뭐 사할린하고 블라디보스톡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주로 제 그 연구 지역이 그쪽 지역이고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한 450명 정도 들어갔다 왔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그러니까 소련에 처음에 북한에서 이제 노동자를 보낸 게 1945년부터 50년까지 1차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전까지 보냈고 그 후에 이제 67년부터 다시 보내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이에 이 기술자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복구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 일본의 이제 식민지 시대의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건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일본의 사실 그 수풍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일제시대 때 지어진 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뭐 물론 전문은 아니시겠지만 그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 지었던 그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 동독 사람들이 지을 때 그 생각과 어떻게 사고가 다른지가 하나고 하나 조금 언급하다 보면 1954년이나 50년대는 이미 동독도 그 소련 시대의 아파트라든가 이 모든 문화가 다 이미 전달이 돼 있는 상태여서 그 소련을 연구한 사람으로서는 그 아파트는 너무 그 소련 내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이제 동독으로 갔고 동독에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오고 또 북한도 아마 1945년 이후에 소련의 그 여러 가지 뭐 건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대로 지어진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질문이라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혹시 식민지 시대 때 것이 연결이 되는지 조금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실은 원래는 이 연구 지금 발표를 하기 전에 네. 이번에 한국과 일본 관계가 되게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서 지금 저는 한국의 유네스코 쪽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본의 메이지 식민지대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군함도도 그렇고요, 뭐 사도 광산도 그렇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조선인을 비롯한 다른 나라, 뭐 연합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강제 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독일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이슈를 다루고 있고 강제 노동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광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우가 지금 거의 7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 이제 강제 노동에 대해서 기념비도 만들고 이제 토론도 하고 학자도 부르고 책도 만들고 전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비교하는 제안서를 방금 전까지 적고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본 식민지 공장이라고 하는 것, 특히 유네스코에 일본이 어필했던 부분은 이제 메이지 시기와 그 에도 시기 전에 이제 프랑스의 방직 기술이나 뭐 영국의 광산 기술을 가지고 와서 최초로 콘크리트 아파트를 만들고 최초로 근대화를 이룩했다라는 것으로 말을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있나요? 저는 북한은 지역에 지어진 일제시대 때에 일본이 지은 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 겁니다. 부분은 제가 아쉽게도 알지 못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일본 유네스코이기 발전소만 때문에. 들어서 지금 네네. 했는데, 네, 혹시나 알겠습니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전문이 그쪽은 제가 틀리셔서 알지 혹시나 못합니다.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소리가 안 들렸었나 봐요. 네,
한국전으로 인해서 함흥이 95%가 파괴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때 많이 파괴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이혜리사 교수님이 저 질문하신 것도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함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함부르크의 강범필 선생님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 강사님 수고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하면서 강사님이 그 이북의 50년대 말 60년대 그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다 해서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면을 이렇게 처음에 딱 뜨는 걸 보니까 꼭 저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굉장히 젊어서. 하여튼 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통일위원회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총무일을 하면서 아까도 조금 그 강사님이 언급을 하셨지만은 신동삼 씨를 모시고서 베를린에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통일위원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함흥 그 재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홍 강사님이 주로 이제 주택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내가 지금 기억이 전부 다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함흥시 전체를 그 재건을 했던 겁니다. 그 집만 한 게 아니라 뭐 상수도 하수도 도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자재까지 동독에서 전부 다 가져가서 그걸 재건한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그리고 60년대 초는 지금 그 북한 사정하고는 좀 달라서 그때 당시로서는 북한이 남쪽보다 월등하게 잘 살고 또 제3세계 쪽에서도 그 북한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독이 북한과 그때 당시로서는 그 경제 교류가 그 북한이 하는 그 네 번째로 이렇게 큰 나라에 있었대. 그래서 동독에서도 연간 뭐 함흥에다만 3,500루블인가 뭐 그걸 그 무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해서 그 도시를 건설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신동삼 씨 그때 그 얘기 들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뭐 말씀하셔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하여튼 뭐 오늘 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냐면은 옛날 그 예나 지방에 그 동독 지방인데 거기에 예나 홍이라고 그 북한 분과 결혼해서 그 독일 여자분이 북한 분과 결혼해서 이산가족으로 있다가 2012년인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서 북한 방문해서 남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레나테 홍, 예, 레나테 예, 홍. 레나 홍. 레나테 홍, 야.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2014년도에 다시 이렇게 북한 가려고 하는데 가기 두 달 전인가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소식을 듣고 상당히 이렇게 저거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이게 그 같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오늘 뭐 젊은 분이 여러 가지로 그것도 뭐 근대사도 아니고 한 몇십 년 전 걸 끄잡아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또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금기된 그런 말인데 그 역사고 그런 걸 여기서 듣는다는 게 상당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할까요? 네, 지금 저기 뭐야 베를린의 정순영님이 지금 손 들고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러면 정순영님 다음에 정규식 선생님으로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 문제로 음성만 말씀만으로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홍남님 너무너무 좋은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 질문을 저도 쭉 들으면서 저도 처음에 막 손들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 질문도 궁금해서 쭉 듣고 있었거든요. 특히 저는 좀 궁금했던 것이 또 김기옥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신동삼 선생님이 이게 국회 입법처에서 이제 어떤 발표했던 자료 같아요. 근데 2019년 자료고 저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금 들어서 질문은 그분이 계신다면 전제로 이 이후에 그 최영 선생님의 질문하고도 겹치는데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한국 국적으로는 방문이 좀 어려웠지만 최근에 더 그렇고 근데 독일에서 이제 어쨌든 이 기술자들이 모두 함흥으로 건너가서 재건 사업에 참여했다면 독일에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연결점도 없는 이 건축 이쪽이라면은 그게 독일 국적을 가진 분들도 방문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방문해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좀 질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도 쭉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제 경색된 상황이지만 또 어떤 정보로는 북한 정부에서 이제 외화 어떤 그 유입의 그런 차원에서 다른 관광들을 정치 제외하는 다른 관광들을 좀 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 분야 쪽에서 이제 이런 함흥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지금은 어떤지 과거에 최근에 있어서는 뭐가 없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다들 북한 방문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건축학자분들도 이제 오히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제3세계와의 연대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건축물을 만수대라고 하죠. 그쪽에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북한 건축물을 확인하는 이제 웃지 못하면서 참 재밌는 지금 사업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그리고 이 자료가 나온 게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 나오고 있고 아직 그 유품의 그 규모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아마 자료가 다 모이고 난 뒤에 뭔가 유의미하다면은 북한 방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미약한 단계입니다. 네. 네. 그 북한에 들어가고 입국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도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구호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직전까지도 가셔서 그쪽에 함경도 쪽도 가셔서 북한 어린이 고아원을 돕는다던가 뭐 이런 사업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전혀 방법이 없어서 그분이 그 근처에까지 가서도 작년인가 코로나 중에도 혹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시도를 해보셨다고 해요. 근데 전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우리 정치적인 상황도 문제지만 북한에서 코로나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정규식 선생님 그러면 질문해 주실까요? 네, 아이고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에 우리 강의자의 설명을 좀 못 들어서 질문이 어색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1955년 이후에 도시 설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독일의 주로 바우하우스 출신들이 도시 설계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바우하우스가 근데 그건 있어요. 독일에서 맨 처음에 이제 재건을 했을 때 바우하우스식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스탈린주의가 대두를 하게 되면서 바우하우스는 부르주아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소련 양식으로 갔다가 이제 동독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바우하우스랑 그다음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단순하고 산업화된 양식을 가져와서 짓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북한 사례는 바우하우스도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산업화된 건축물에다가 전통을 입힌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러면 혹시 그 르꼬르비제의 영향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 야인입니다.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르꼬르비제가 모던 건축과 바우하우스의 양식을 굉장히 잘 정립한 것은 맞기 때문에 일부 아이디어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직접적인지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국내에 있는 그 북한 건축이나 도시 계획을 연구하신 그 교수님들 강의를 들어보면 네. 그 바우하우스나 르꼬르비제나 다 사회주의 건축이다, 사회주의 건축의 영향이 크다라는 쪽으로 맥락을 이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건축이라고 보질 않았다라는 말에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1955년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고, 네. 그러면 특별하게 동독에 있는 건축가들이 함흥하고 어떤 인연이 있어서 도시 설계를 할 수 있었을, 그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저도 왜 하필 함흥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외교 문서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가장 흥미로운 거는 평양일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렇죠. 다른 주변 도시들도 많았는데 왜 하필 함흥이 되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이북에서 요구했던 그 도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코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다른 지역, 또 뭐 루마니아 같은 데는 다른 지역. 근데 그때 당시에 동독에서는 그 함흥, 그때 또 그 외정 시대 때라고 그러죠. 일본 그 식민지 시대 때는 그 함흥과 흥남이 그 상당히 그 공업지대에 있었답니다. 그 흥남 비료공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뭐 그 이북 여기 동독 사람들이 가서 해준 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원심 분리기 시멘트 공장, 함흥 목재 종합 공장, 그리고 이제 가구 공장, 건설 금속 부속품 공장, 흉관 공장, 함흥 상수도 시설, 함흥 중앙 하수설비 시설, 그리고 결핵 전문병원, 고아원, 학교, 뭐 영해 군인 공장, 함흥 비날린 공장, 함흥 모직전 직물 공장, 뭐 이런 걸 주로 이제 공업단지니까 그 공업 생산을 주로 해서 거기를 아마 선택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던에 김미선님 손을 드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예, 선생님 되게 귀중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북쪽하고 뭐라 그럴까, 그 필드워크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자료를 통합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참 공부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평양의 경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발표하신 그 함흥, 이제 방금 강범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왜 함흥인가, 거기에는 일정시대 때부터 그 구축해 놓은 그 인프라가 확실하고 또 항구도시이고 일본과 가깝고 그렇다는 여러 지리적 조건이 부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저도 강 선생님 말씀을 참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홍남명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요, 그 그러니까 집합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그 주택 공간이 아니라 역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룬 후에는 인민을 이렇게 모아야 하는 그런 이벤트가 많았을 텐데, 그런 그 공적 공간은 어떤 형식으로 예를 들면은 그것도 동독의 그런 양식으로 뭐랄까요, 그 건축이 되었을까요 하는 그 하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혁명의 수도 평양은 압도적으로 그 소련 그 스탈린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함흥도 그런 소련의 양식의 영향이 있었는지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양 경관조사 하시는데 네,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실은 발표에서 광장 얘기를 더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좀 줄였어요. 네, 네, 광장 이야기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돌아가면서 보자면은 그죠. 제가 알기로는 광장에 대한 사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이제 아카이브 자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글과 지금 신동산 선생님의 이제 논문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대로가 있고, 지금 이 대로는 제가 아까 전에 베를린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칼막스 알레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요 지금 아이디어는 소련에서도 분명 있는 아이디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을 갖다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항상 그 대로의 이제 중간에 이 대로 끝에 이제 광장을 만들다라고 하는 요 아이디어는 베를린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운터덴 린덴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두마차가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고 그 앞에 광장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요 모습은 실은 소련이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전부터도 이미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거고, 그걸 갖다 조금 더 연장해서 이제 동쪽에서 이제 TV 타워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고 광장이 있고, 거기 광장 주변으로 고층 건물을 세우고 다시 그 칼막스 알레라고 하는 대로를 쭉 세우는 요걸 갖다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처럼 해놨거든요. 그래서 동서베를린을 놓고 봤을 때 마치 이렇게 대칭상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이걸 가져왔는지 이걸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로를 가져오고 광장을 만들고 광장 주변에 높은 건축물을 놓고 연단을 놓는 요 모습은 그래도 독일식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오늘 참 필기할 게 많네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스탈린 양식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탈린 양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그 설탕 과자 양식,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통 이제 그 칼막스 알레, 슈탈린 알레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설탕 과자와 같은 되게 장식물이 많은데, 지금 적어도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는 그런 장식물의 요소라든가 아니면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이렇게 계단식의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건축물들이 꽤 있는데 그런 건축물들이 지금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우하우스 영향을 받았던 페우 초기의 동독 건축 양식을 이제 가져와서 쓰지 않았을까. 딱 개념만 정립되어 있고 바우하우스의 영향이 더 많은 이제 스탈린 양식의 영향을 좀 덜 받았을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부분을 방문하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것에 의존을 하기가 쉬운데요. 선생님께서도 한번 꼭 그 북의 필드워크를 가셔서, 가실 수 있지 않나요?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북쪽에 조사를 하러 가거나 방문을 하러 가거나 그러기가 어렵나요? 저도 아직 시도를 안 해본 영역이라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저는 런던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19년에 그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평양에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안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가셔서 직접 보시면은 또 여태까지 그 채증이 확 풀리지 않을까, 예, 그런 선생님 생각도 혹시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메일 주소만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문의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김진영 선생님께서 이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좋은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진영 선생님 통해서 예,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국 국적이 아니고 외국 국적인 분들은 뭐
이제 북한이 봉쇄만 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가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국적인 분들은 통일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판단이 내려진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시는 김규옥 교수님 손 드셨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좋은 발표 그리고 또 앞으로 과제가 많으시고 할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저는 좀 제가 봤던 것 몇 가지와 얘기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북한의 몇 개의 도시를 방문을 했었는데 평양뿐만 아니라 개성에도 그랬고 신의주 쪽도 그랬고 항상 보면 큰 대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해산과 청진을 방문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일본 쪽 친구들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거기에는 기본적인 개념은 큰 도로라는 게 있는데, 근데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일본에 가서 찍은 게 2006년, 7년 이 무렵이거든요. 일본 친구들이 이제 북한을 가서 찍은 게 2006년, 7년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름은 바꿔서 쓰고 있지만 일제 시기에 그런 건물들도 꽤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아까 이제 함흥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함흥이라는 곳이 이제 흥남과 함께 흥남을 우리는 우리가 남한 사람들은 흥남시를 함흥시하고 이제 분리해서 사고를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함흥시에 흥남이 들어와 있는 걸 일제가 키웠잖아요. 근데 다시 요즘은 함흥시에 흥남은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시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한국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평양도 거의 그 땅 위에는 건물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폭격이 있었지만 흥남 쪽도 1950년 12월 24일 그 전후로 해서 엄청난 대대적인 폭격이 있어서 소위 미국의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원산 밑에 있는 우리가 원산 폭격이라는 거 한국 군인들,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원산 폭격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켰던 그 경험인데 그게 흥남, 청진 이런 쪽으로 다 그렇게 싹쓸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론이 그 주택가를 짓는 과정에서 흥남이 과거에 영화로웠던 뭐라고 말하죠? 대도시였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55년 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삶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집합주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루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원자료들을 좀 50년, 60년대 거는 좀 많이 읽은 편이었는데 들여다보면 계속 이제 북한에서는 건물 짓는 데 있어서 뭐 계속 여러 가지 교시들이 있잖아요. 보면 소련 건축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얘기가 50년대 후반 60년대가 되면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소련식의 그 건축 방식은 소련에는 이 벽이 워낙 겨울이 길기 때문에 두꺼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원자재료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게 엄청나게 소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련식 공법에 대해서 건축 공법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비판하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계속 건축사들하고 모여서 교시 차원에서 김일성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맞는 건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홍남영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독은 재빠르게 그러니까 동독의 기술과, 그러니까 동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독일적인 기술인 거죠. 그런 공법과 이게 아시아 또는 북한, 이게 한반도에 맞는 그런 건축의 전략을 저는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여러 스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자료를 보면 분명히 어떤 지역에 뭐 이게 추천받듯이 간 건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 소련 북한 당국하고 회의도 하면서
각 나라들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갔던 것 같고요. 건물 하나만 간 게 아니라 건물 가기도 하고 학교도 가고 병원도 가고 하는 식으로 공동으로 쭉 집합적으로 계획 세워서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소련이 어쨌든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건축이나 그 사회를 그야말로 재건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공동체, 지역 사회를 재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영향력은 56년 전후에는 계속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교 문서나 이런 것 속에서 동독하고 그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관계들을 좀 이렇게 교류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혹시 그동안 보셨던 아카이브에서의 그런 가능성 있는 자료들은 없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참, 그리고 참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유학 갔던 아까 신동삼 선생님의 사례도 있지만, 그 독일의 기술자들이 한국에 가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한국, 북한 기술자들이죠. 기술자들에게 교육적인 어떤 전파하는 이런 연수의 일종의 연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은 없었던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추측으로는 북한 내부에서 연수를 갖다 많이 못했을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부터 이제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립식 공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서 가져가서 딱딱 이어 붙이기만 하면 끝나는 작업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판을 갖다가 만드는 거, 마치 벽을 갖다가 만드는 요거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이 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물론 벽돌 공장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을 해서 조립하는 공법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땐 벽돌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공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벽돌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벽돌로 만들어진 건축은 기술 이전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있지만, 근데 평가적으로는 기술 이전을 안 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얘기를 갖다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독일 베를린에 마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라고 마을이 있고 살고 있고, 그리고 신동삼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굉장히 똑똑해서 유학생으로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해서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운 걸 토대로 통역관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접 거기서 교육을 못했어도 이제 사람을 갖다가 독일로 보내서 교육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거, 계속 추측이라고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추측이지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얘기 말씀해 그 주셨고, 건축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네. 확신하지는 않지만, 네. 제가 이제 평양을 건설했을 때 참여했던 네. 기술자 엔지니어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남한으로 왔다가 다시 북으로 가셨어요. 2000년에 북으로 다시 가셨는 분인데요. 비전향 장기수로서. 근데 이제 이분은 50년대 이제 중후반에 평양에 건축을 할 때 마치나 건물이 잘하는 것 같았다. 벽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조립식 공법을 평양에도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저는 독일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사회주의적인 것인지 하는 그런 관심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전에 잠시 나왔는데, 동독에서는 이거 우리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아니야, 바우하우스 영향을 받아서 나치 때 도망간 바우하우스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거야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으로 볼 수 없고, 같이 성장했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네. 아니 그래서 신동삼 선생님도 제가 두 번인가 만났었는데요. 네. 신동삼 선생님도 바우하우스의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국적인 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숨기진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100% 신뢰는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항상 동독에서 이 조립식 공법, 우리가 정말 최고로 잘한다. 마치 이케아에서 뽑아내서 그거 탁탁탁 만들면 가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동독의 가장 장점은 산업화된 거고 우리는 그 조리식 공법이 우리 최고야라고 항상 여기 연구자들도 말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원료로 들어가면은 아니야 미국에서 항상 먼저 했어. 아니야 바우하우스에서 먼저 했어라고 항상 다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카톡방이 아니고 채팅방에 네. 그 재규님이라고 성함이 저 그렇게만 돼 있어서, 네, 재규 선생님이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외교문서를 열람이 가능하다라는 링크도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도 조금 써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채팅방에 그 홍남명님이 오늘 발표 자료 링크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되실 때마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그 재해동포재단의 사업이사님, 정광희 사업이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뭐 이러는데, 그리고 저기 안사만 교수님, 서울대 전 동문과 교수님이셨던 네, 안사만 교수님도 들어오시고, 어쨌든 5대양 6대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될수록 정말 아쉬운 게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게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실 분 계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네. 네. 제가 너무 부족해서 답을 다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김교육 교수님이 그 저기 뭐야 조립식 공법이 미국 거냐 독일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동독 에 관한 전시회에 가보면 이 조립식 주택, 그러니까는 아파트, 우리나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게 동베를린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전쟁 이후에 워낙 파괴가 많이 돼서, 그리고 이제 동서독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 주택난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빨리 그걸로 인해서 조립공법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는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제가 다음 저희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나협에서 지금 이제 온대야 프로그램으로서 올해 이제 처음 이 저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5월 말에 지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번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하실 분은 지금 이렇게 빨간 소파에 빨간 머플러를 이쁘게 하고 계시는 그 저희 베를린의 최영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서베를린은 당시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 섬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베를린은 섬이었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분단 국가의 출신의 한국인이 분단 국가인 독일에서 살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그런 것들을 네. 경험을 통해서 어디 뭐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네, 강연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아까 노티젠을 해놨는데 5월 26일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5월 26일 맞죠? 26일이 금요일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5월 26일에 금요일에 오늘과 같은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미나협 사업으로 제가 이제 베를린은 섬이었다고 했잖아요. 서베를린은. 그래서 동독 안에 서베를린이 섬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베를린을 둘러싸서 160km를
베를리너 마워, 그러니까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벽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걸으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베를린 장벽길 따라 평화를 향해 걷다라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작년에 딱 한 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끼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베를린에서 각 단체 대표들하고 같이 진행을 한 20명이 참여해서 했었는데요. 이제는 베를린에 와서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베를린 장벽길 따라서 그게 표시돼 있으면 본인들이 오늘 나는 베를린에 방문한 김에 여기서 여기까지 뭐 1km도 좋고 10km도 좋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걸으면서 그 걸은 지점을 터치를 한 다음에 본인의 느낌 아니면 뭐 본 것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도록 해서 이것들을 퍼즐처럼 다 모으면 이게 완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한꺼번에 도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같이 걷는 데에 의미도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혹시 주변에 베를린에 가신다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글이나 사진들이 모이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완주한 다음에 펀딩을 받아서 책으로도 한번 내볼까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헤어지기 아쉽다 이래서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잠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예. 저기 5월 달에 할 강연은요. 강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오늘 같이 전문적인 이렇게 담당자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베를린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단 국가에서 또 다른 분단 국가로 와서 또 그 분단 국가 이렇게 서독도 아니고 동독 속에서 세 나라의 이제 그 연합국이 들어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내 나라죠. 그러니까 들어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큰 전문적인 기대는 갖고 오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서적에서나 책에서나 볼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들을 각오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기대가 되는 남는 것 이야기 같아요. 들으니까 너무 자신이 없어갖고 제가 이걸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여기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소녀상과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연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인터뷰했는데 저희 파독 간호 선생님들께서 하신 역사나 내용은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정말 이렇게 재밌고 스펙터클한 페미니즘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베를린 네, 섬에 대해서 베를린 이야기하는 68혁명까지 묶어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네. 재밌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독일 베를린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또 이진경 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저기 제동부 재단에 사업이사님, 정광희 이사님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인사라도 한번 하시겠어요? 네, 네. 어쨌든 화면으로 모두 이렇게 눈인사도 하시고, 네, 마음적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즘은 평화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기본에 충실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음,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 아니,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더 커졌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고맙습니다. 김미선 박사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좋은 김기옥 발표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태양이에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기옥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감사합니다. 베를린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경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제가 아니고 우리 남명님이 수고 많이. 남정님,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네, 연락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